미국에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한국에서는 1,449원이 필요하고 베트남에서는 25,000동, 독일에서는 90센트면 충분하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가치의 돈인데 왜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숫자로 표현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1달러가 1,449원이었는데 저녁에는 1,455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화폐 가치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걸 금본위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던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금 100kg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의 가치에 맞춰서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환율이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돈의 가치도 쉽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도 없었죠. 하지만 경제가 점점 커지고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 금만으로는 필요한 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바로 명목화폐 시스템인데 이건 정부가 이 종이가 돈이야 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그게 돈이 되는 방식입니다. 금이나 애인 같은 실물 자산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짜 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명목화폐는 금 같은 실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전적으로 사람들이 그 돈을 얼마나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예요. 그래서 경제가 튼튼한 나라의 화폐, 예를 들어 미국 달러나 한국 원화는 가치가 높은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반대로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무너진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바닥을 치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조차 자국 화폐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뭘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이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상품과 서비스에 비해 돈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2022년에 만원으로 빵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른 2024년에는 1만원으로 빵 하나밖에 못 사는 거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겁니다. 한국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1달러가 900원에서 1900원대까지 치솟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서 1449원 수준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화폐 가치는 계속 위협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사서 보관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더 극단적인 예를 볼까요?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어요. 야 짐바브웨 달러가 1.35달러와 맞먹었죠. 하지만 토지 개혁 실패, 경제 문제, 부패, 국제 제재, 그리고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가 겹치면서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1달러가 거의 60만 짐바브웨 달러와 맞먹게 됐어요. 정부는 화폐 개혁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지금은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같은 외국 화폐를 사용하고 있죠. 최근에 다시 자국 화폐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포기하지 않는 정신만큼은 대단하다고 봐야겠네요. 두 번째 요인은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게 뭐냐면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100만 원을 10% 금리로 빌렸다면 나중에 11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죠.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이 금리를 정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려면 그 나라 돈이 필요하니까 그 나라 화폐를 사야 해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국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줍니다. 100만 원짜리 국채를 연 5% 금리로 10년 동안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정부는 매년 5만 원씩 1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당연히 금리가 높을수록 투자 수익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만약 한국의 금리가 유럽보다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유로화를 팔고 원화를 사서 한국 국채나 예금 상품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가 강해지는 거죠. 반대로 한국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 수익이 줄어들어서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원화 수요가 줄면서 가치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조건 금리를 높게만 설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힘들어집니다.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 집을 사는 사람도 줄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경제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발표할 때마다 온 나라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요인은 나라의 상황과 외국인 투자입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공장을 짓고 싶으면 당연히 중국 돈인 위안화가 필요하겠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각종 비용을 지불하려면 위안화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위안화 가치도 강해졌으며 중국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 나라에나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찾죠. 왜 그럴까요? 안정적인 정부는 기업에게 일관된 규칙과 법을 제공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낮은 세금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려버리면 그 기업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규칙이 자꾸 바뀌면 기업들은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게 불안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위나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생산이 중단될 수 있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해요. 나라의 돈이 갑자기 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적어야 하거든요. 만약 나라가 빚이 많고 물가 상승률이 높고 경제 문제가 자주 터진다면 외국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나라일수록 투자를 많이 받고 그 나라 화폐도 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요인은 수출과 수입입니다. 일본이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외국 회사들은 일본 자동차를 사려면 일본 돈인 엔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화 수요가 늘어나죠. 반대로 일본이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려면 호주 달러가 필요하니까 호주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출을 더 많이 해서 다른 나라들이 자국 화폐를 사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자국 화폐 가치가 강해지니까요. 미국이 완벽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을 설득해서 석유를 오직 미국 달러로만 팔게 만들었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석유를 필요로 하니까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미국 달러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 달러는 전 세계적인 화폐가 됐고 미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은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걸 페트로달러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화폐도 받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긴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 LG 가전제품, K-팝 음반 등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원화를 필요로 하게 만들죠. 반대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 예를 들어 투발루 같은 곳은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화폐는 잘 쓰이지 않고 대신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강한 화폐를 사용해서 무역을 편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은 고정 환율입니다. 만약 여러분 나라가 안정적이고 강한 화폐를 가지고 싶은데 복잡한 것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바로 자국 화폐를 다른 강한 나라의 화폐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브루나이라는 동남아시아의 작고 부유한 나라는 자국 화폐를 싱가포르 달러에 1대1로 고정시켰어요. 그러니까 두 화폐의 가치가 정확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브루나이에서 싱가포르 달러를 쓸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 브루나이 달러를 쓸 수 있죠. 또 다른 예는 벨리즈입니다. 멕시코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벨리즈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켰어요. 비율을 보면
벨리즈 달러 1개가 항상 미국 달러 0.5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벨리즈 달러로 바꾸고 싶으면 환율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금액을 2배로 하면 되는 거죠. 엄청 쉽죠? 화폐를 고정시키면 안정적이고 관리하기 편한데 문제는 그 나라가 강한 나라의 경제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 달러가 떨어지면 벨리즈 달러도 같이 떨어져요. 한 화폐가 살면 다른 화폐도 살고 한 화폐가 죽으면 다른 화폐도 죽는 거죠. 여기까지가 화폐 가치가 나라마다 다른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세계가 다 똑같은 화폐를 쓰면 안 돼요. 세계 달러 같은 거 만들면 환율 걱정도 없고 편하잖아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로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유로존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편리해요. 나라를 이동할 때마다 돈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나라가 자국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유럽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자기 나라 문제만 해결하려고 금융정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2009년에 그리스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를 보세요. 그 여파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독일이 그리스한테 엄청 화를 냈죠. 만약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의 화폐를 쓰게 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떤 나라가 경제를 망쳐버려서 갑자기 물가가 폭등하고 위기가 닥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를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처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화폐가 강해야 수입품 값이 싸집니다. 반면에 중국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화폐가 약한 게 유리해요. 자기네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더 싸게 팔리니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원화가 너무 강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입니다. 원화가 너무 강하면 삼성이나 현대 제품이 외국에서 비싸져서 잘 안 팔리게 되고 원화가 너무 약하면 석유나 원자재 같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서 서민들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화폐 가치라는 건 물가 상승률, 금리, 정치 안정성, 수출입 고정 환율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도 매일, 아니 매 순간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환율을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환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외국 돈을 볼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 정치적 안정성, 국제관계, 수출입 구조 같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